베텔게우스의 초신성 폭발입니다. 겨울 밤하늘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별 중 하나, 그것은 바로 오리온 자리의 왼쪽 어깨에 붉게 빛나는 별, 바로 베텔게우스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550광년 떨어져 있으며 맨눈으로도 붉은 빛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베텔게우스는 태양과 전혀 다른 단계에 있는 별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약 15배에서 20배 정도로 추정되지만 크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반지름은 태양의 약 700배에서 많게는 1000배에 이릅니다. 만약 베텔게우스를 태양 자리에 놓는다면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는 물론 화성 궤도까지 삼켜버릴 만큼 거대합니다. 이처럼 별이 거대한 이유는 내부 구조 때문입니다. 별은 중심에서 핵융합을 하며 빛을 냅니다. 태양은 지금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단계에 있으나 베텔게우스는 이미 수소 연료를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을 태우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별은 무거울수록 수명은 짧습니다. 태양의 예상 수명이 약 100억 년이라면 베텔게우스 같은 거대 질량 별은 약 1천만 년에서 2천만 년 정도만 살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약 800만 년에서 1천만 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인간의 시간 기준으로 보면 오래 남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2019년 말 베텔게우스는 갑자기 밝기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평소보다 약 60% 가까이 어두워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초신성 폭발의 전조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구 결과 이는 별 표면에서 대규모 물질이 분출되며 형성된 먼지 구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표면 일부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밝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베텔게우스의 표면 온도는 약 3500도입니다. 태양 표면 온도인 약 5500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 중심부에서는 훨씬 높은 온도가 유지됩니다. 중심핵에서는 수억 도에 이르는 온도에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중심핵에서 철이 만들어지는 순간 핵융합은 더 이상 에너지를 내지 못합니다. 철은 융합해도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중력이 별을 안쪽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붕괴는 1초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일어나며 결국 초신성 폭발로 이어집니다. 베텔게우스는 그 직전 단계에 가까워진 별로 보이지만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10만 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 범위이지만 인간의 삶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규모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텔게우스의 빛은 550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별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진행 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베텔게우스는 이미 별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거대한 별은 중심에서 수소를 태운 뒤 헬륨, 탄소, 산소, 네온, 규소 순서로 점점 더 무거운 원소를 융합합니다. 이 과정은 점점 빨라집니다. 수소 핵융합은 수백만 년 지속되지만 규소 핵융합 단계는 불과 며칠에서 몇 주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매우 짧습니다. 폭발을 결정짓는 핵심은 중심에게 철이 쌓이는 순간입니다. 철은 융합해도 에너지를 내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사라지면 중력이 우세해집니다. 별 중심부는 1초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붕괴합니다. 밀도는 원자핵 수준까지 압축되고 이때 발생하는 반동과 충격파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현재 베텔게우스의 정확한 내부 상태를 직접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표면 밝기 변화, 스펙트럼 분석, 진동 패턴 등을 통해 내부 단계를 추정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아직 규소 핵융합 직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남은 시간은 수만 년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10만 년 이내 폭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 어떤 연구는 최소 수십만 년은 남았다고 계산합니다. 천문학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러나 인간 문명 기준으로는 사실상 예측 불가능한 시간 범위입니다. 만약 베텔게우스가 지금 폭발한다면 우리는 550년 뒤에나 돼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300년 전에 폭발했다면 우리는 앞으로 250년 안에 초신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빛은 항상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폭발한다면 얼마나 밝을까요? 계산에 따르면 보름달에 약 10%에서 30% 밝기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에도 희미하게 보일 수 있으며 밤에는 그림자가 생길 정도의 밝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체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폭발 여부를 지금 당장 예측할 수 있는 신호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의 대감광 현상은 표면 먼지와 거대한 대류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말기 진동 현상일 수 있지만 즉각적인 붕괴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의 가장 신중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베텔게우스는 확실히 초신성으로 끝날 별이지만 인간 세대 안에 폭발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통계적으로는 멀리 있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폭발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물리 법칙은 분명합니다. 중심에게 쌓이는 순간 붕괴는 시작됩니다. 그 과정은 단 몇 초 안에 끝나지만 수천만 년 동안 빛나던 별은 한순간에 밤하늘의 폭발로 바뀝니다. 베텔게우스가 초신성으로 폭발하면 지구는 과연 무엇을 겪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늘은 극적으로 변하지만 지표의 생명은 대체로 안전한 거리에 있습니다. 핵심은 거리입니다. 베텔게우스는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는 빛입니다. 초신성은 짧은 기간 동안 은하 전체에서 가장 밝은 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베텔게우스가 폭발하면 밤하늘에서 달이 아닌데도 밤이 밝아지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보름달만큼은 아니라도 몇 주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오리온자리 근처가 유난히 밝아지고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약한 그림자가 생길 정도의 밝기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밝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사선입니다. 초신성은 빛뿐 아니라 고에너지 입자와 방사선을 내보냅니다.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감마선 폭발인데 이것은 아무 초신성에서나 지구 방향으로 강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특수한 별이 축 방향으로 제트를 만들 때 강해집니다. 베텔게우스는 현재 알려진 성질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강한 방사선이 나온다 해도 550광년은 지구 생태계를 직접 파괴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지표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대기입니다. 지구 대기는 고에너지 방사선의 상당 부분을 흡수합니다. 그 대신 상층 대기에서 화학 반응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존층에 일시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들이 있습니다. 다만 베텔게우스 거리에서는 대멸종을 일으킬 수준으로 보는 견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상층 대기와 위성 환경에서 먼저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신호는 빛이 아니라 중성미자입니다. 초신성 붕괴 순간 중성미자는 거의 빛의 속도로 별의 내부를 빠져나옵니다. 지구에는 초신성의 중성미자 폭풍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성미자는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아서 우리 몸을 수조개가 통과해도 대부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과학자들에게는 결정적인 선물입니다. 지하 검출기들이 갑자기 중성미자를 대량으로 잡아내면 이 별이 막 붕괴했다는 사실을 매우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빛은 그 다음입니다. 초신성의 충격파가 별의 표면을 뚫고 나오면서 강력한 섬광이 나타나고 이후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밝은 시기가 이어집니다. 이 구간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변화는 밤하늘의 밝기와 관측 이벤트입니다. 천문학적으로는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됩니다. 맺는 관측이 가능하고 작은 망원경으로도 팽창하는 잔해 구조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늦게 도착하는 것은 고에너지 입자입니다. 이 입자들은 자기장과 성간물질에 의해 경로가 휘고 지연되기 때문에 폭발 직후가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퍼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직후 지구가 즉시 쏟아지는 입자에 맞는다는 상상은 과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지구 근처의 우주 환경, 특히 우주선과 위성에 영향을 주는 방사선 환경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텔게우스의 초신성 폭발은 공포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지구가 안전한 거리에서 목격하는 우주의 실시간 역사 기록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장면이 언제 열릴지는 여전히 숫자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리온 자리의 붉은 어깨를 보며 언젠가라는 희미한 결말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약 500여 개의 은하가 모여 하나의 거대한 구조를 이루는 은하단이 우주에 과연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수많은 점들을 보게 됩니다.
별처럼 보이는 그 빛들. 그러나 망원경을 통해 시야를 넓히는 순간 그 점들 중 상당수가 별이 아니라 하나의 은하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 만든 거대한 섬, 바로 은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거대한 은하조차 대부분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주는 고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력은 반드시 모이게 합니다. 지구로부터 약 3억 광년 떨어진 코마 은하단을 보겠습니다. 이 은하단에는 1,000개가 넘는 은하가 서로의 중력에 묶여 있고 그 지름은 약 2천만 광년에 이릅니다. 우리 은하가 속한 지역을 포함하는 천여자리 은하단 역시 수백 개의 은하를 품고 있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이런 장면을 이해하는 순간 시야는 한 단계 더 확장됩니다. 은하가 우주의 기본 단위가 아니라 은하단이야말로 우주의 진짜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은하단은 우주에 몇 개나 존재할까요?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5억 광년입니다. 이 범위 안에 포함된 은하수는 약 2조 개로 추정됩니다. 2조, 숫자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은하들 대부분은 단독으로 떠다니지 않습니다. 약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집단 구조에 속해 있습니다. 작은 은하군에서부터 거대한 은하단이 이르기까지 중력은 은하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만약 하나의 은하단이 평균적으로 500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조 개를 500으로 나누면 약 40억. 이것은 단순 계산이지만 이 값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는 수십억 개 규모의 은하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측 후 분류된 은하단은 수십만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극히 일부만을 관측했기 때문입니다. 빛은 멀어질수록 약해지고 우주는 팽창하며 먼 은하단의 빛은 적색 편의로 늘어나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수십억 개의 은하단 중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는 은하단의 대부분은 사실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은하단의 질량 중 약 85%는 암흑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하들은 그 거대한 암흑구조 안에 박혀있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 은하단의 중력은 보이지 않는 물질이 지배합니다. 은하들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입자에 가깝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기 우주에는 이런 거대한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빅뱅 직후에는 거의 균일한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미세한 밀도 요동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중력을 통해 증폭되었고 수십억 년 동안 점점 더 큰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작은 은하군이 충돌하고 합쳐지며 은하단이 되었고 은하단은 다시 더 거대한 구조로 연결되었습니다. 우주는 단순히 팽창하는 공간이 아니라 동시에 구조가 자라나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은하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은하단들은 우주 팽창으로 인해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은하단은 언젠가 우리와 영원히 관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구조는 우주의 아주 특별한 시대에만 가능한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질문은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에 은하단이 몇 개 있는가라는 물음은 우리가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은하단의 내부는 조용하지 않고 은하 사이의 공간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만 도에 달하는 초고온 플라즈마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가스는 X선으로 빛납니다. 은하단의 총 질량 중 약 10에서 15%는 이런 뜨거운 가스이며 약 85%는 암흑물질입니다. 별과 은하는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은하단은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중력과 에너지의 균형 상태에 도달한 거대한 구조입니다. 내부의 은하들은 초속 수백에서 1000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 속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중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력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제공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은하단이 우주의 시간 기록계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은하단의 수와 분포는 우주의 팽창 속도, 암흑에너지의 성질, 그리고 초기 밀도 요동의 크기를 반영합니다. 즉, 은하단을 세는 일은 단순히 개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역사와 물리법칙을 읽는 작업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주의 진화를 재현해보면 거대한 거미줄 같은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를 우주 거미줄이라고 부릅니다. 은하단은 그 거미줄의 매듭에 해당합니다.
필라멘트라 불리는 가느다란 구조를 따라 물질이 흘러들어가며 매듭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듭은 굵어지고 더 많은 은하를 끌어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10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팽창호이지만 중력이 강한 영역에서는 팽창을 이겨내고 구조가 자랍니다. 은하단은 그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팽창과 중력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균형점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수십억 개의 은하단 그 하나하나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우주에 은하단이 수십억 개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숫자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은하단은 멀리 있고 희미하며 때로는 빛보다 중력으로 더 잘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광학 관측입니다. 대형 전천 탐사 프로젝트인 슬로운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는 수억 개의 은하를 지도화했습니다. 이 데이터 속에서 은하들이 특정 영역에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방향에 다수의 은하가 모여 있다면 그것은 은하단 후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겹쳐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X선 관측입니다. 은하단 내부는 비어있지 않고 수천만 도에 달하는 초고온 가스가 은하 사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가스는 X선을 방출합니다. 나사의 챈드라 X선 관측소는 이러한 X선을 관측하여 보이지 않는 은하단을 찾아냅니다. 은하가 잘 보이지 않아도 뜨거운 가스는 강하게 빛나는데 X선 지도는 은하단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질량은 공간을 휘게 만들고 거대한 은하단 뒤에 있는 은하의 빛은 휘어져 아치형으로 왜곡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암흑물질의 분포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은하단은 빛이 아니라 중력으로도 보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우주 배경 복사와의 상호작용입니다. 빅뱅의 잔광인 우주 배경 복사가 은하단의 뜨거운 가스를 통과할 때 에너지가 변합니다. 이를 선야 F 첼도비치 효과라고 부릅니다.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위성은 이 신호를 이용하여 수천 개의 은하단을 찾아냈습니다. 빛이 아닌 우주의 배경 복사를 통해 은하단을 식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 우주를 다 보지 못합니다. 관측 가능한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먼 은하단일수록 희미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표본을 사용합니다. 특정 부피 안에서 관측된 은하단의 밀도를 계산하고 이를 전체 우주 부피로 확장합니다. 일종의 통계학적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광년 범위 안에서 일정 밀도의 은하단이 발견되었다면 같은 평균 밀도가 더 큰 부피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더 멀리 볼수록 우리는 더 먼 과거를 본다는 점입니다.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단은 100억 년 전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는 은하단의 개수 변화를 시간축을 따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먼 과거로 갈수록 대형 은하단은 적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구조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은하단을 세는 일은 곧 우주의 성장사를 추적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새로운 관측 장비들이 가동될 것입니다. 더 넓은 영역을 더 깊이, 더 정밀하게 관측할 것입니다. 지금은 수십만 개 수준의 직접 관측 데이터가 있지만 미래에는 수백만 개 이상의 은하단이 지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은하단의 수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관측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숫자는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지도는 아직 초안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은하단의 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십억 개에 이를 가능성, 그러나 숫자는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이제 그 숫자 속에 실제 이름을 불러내보겠습니다. 먼저 천여자리 은하단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5,500만 광년 떨어진 천여자리 은하단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하단 중 하나입니다. 약 1,300개 이상의 은하가 이 집단에 속해 있고 지름은 약 1,500만 광년이며 총 질량은 태양의 약 10의 15승배에 이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는 이 거대한 중력 구조의 외곽에 연결된 작은 집단 국부 은하군에 속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거대한 도시의 변두리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사는 셈입니다. 다음은 코마 은하단입니다. 코마 은하단은 지구로부터 약 3억 광년 떨어져 있고 전형적인 대형 은하단의 표본으로 여겨집니다. 1,000개가 넘는 은하가 밀집해 있으며 중심에는 초고대 타원 은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은하단의 지름은 약 2천만 광년이며 내부 은하들은 초속 수백에서 1000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속도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질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총알 은하단입니다. 총알 은하단은 지구로부터 약 37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두 개의 은하단이 정면으로 충돌한 장면입니다. 두 개의 은하단은 각각 수백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고 충돌 과정에서 뜨거운 가스는 한쪽에 남아있으며 중력 중심은 다른 위치에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엘고르도 은하단입니다. 엘고르도 은하단은 지구로부터 약 97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스페인어로 엘고르도는 뚱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 은하단은 초기 우주에서 발견된 초거대 구조입니다. 이 은하단은 약 5,600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고 질량은 태양의 약 2 곱하기 10의 15승배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은하단에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은하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그 하나의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또한 그 별들 주위를 도는 행성의 수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은하의 사례를 적용하면 약 1조 개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하단 하나 안에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수는 상상을 넘어섭니다.